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초라함을 느끼고 소셜미디어에서 화려한 일상을 구경하며 우울해지고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올라오는 경험. 이런 일들이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아닙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하는 마음의 정체와 그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비교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이 괴로운 습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격의 문제나 열등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의 진짜 정체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즉 에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아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두뇌 작용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 능력이 발달했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을 꿀 때조차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가상의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머릿속에 떠올린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스스로도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또한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감정들도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과도하게 화가 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온갖 시나리오들을 그려냅니다.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성에서 말하는 깨어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영적인 깨어남은 이런 표면적인 변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영적 깨어남이란 두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과정을 통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자동 반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친구나 소셜미디어에서 본 누군가의 게시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있네,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같은 평가들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판단을 바탕으로 생각이 이어집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도 언제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러움, 질투, 열등감, 우울함 같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또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생각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끝없는 연쇄 반응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교, 평가, 열등감, 우월감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동 반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이 생각을 부르는 악순환에 휩쓸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초점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수행의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보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특정한 대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좁은 범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최근에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오직 그 승진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친구의 표정, 카페의 분위기, 창밖의 풍경, 내 몸의 감각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승진이라는 단어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생각들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비교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면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마음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는 어떤가라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초점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승진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대신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의 목소리, 카페의 소음, 따뜻한 커피잔의 감촉, 의자에 앉아있는 내 몸의 느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던 생각의 흐름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하나에만 매달려서 분석하고 판단하려던 마음이 차츰 잠잠해집니다. 이때 남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의식뿐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순수한 느낌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비교할 대상도 비교할 이유도 사라져 버립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혹시 멍하니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지내라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마치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해석이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서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런 해석의 안경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타입이야. 이런 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지. 같은 고정관념 없이 매 순간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성취나 결과를 얻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 밥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굳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같은 거창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복잡한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하게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언제 가장 강하게 올라올까요? 바로 우리가 삶을 숫자와 등급 그리고 개념으로 해부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적 사고의 함정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런 방식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로 등수를 매기고 몇 등인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90점을 받으면 우수한 학생이고 70점을 받으면 부족한 학생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시험 점수 몇 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명예를 얻었는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마치 사람이 상품인 것처럼 가격표를 붙이고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소셜미디어가 이런 비교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일상, 성공한 모습들,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 사람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을 포장해서 전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상점의 쇼윈도처럼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택쥐 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은 아름다운 집을 보고도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라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집은 얼마짜리일까? 100만 달러는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합니다. 집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직 가격만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진짜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보지 못하고 오직 숫자와 등급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이가 몇 명인지 같은 것들로만 삶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 누구의 인생이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조차 약해집니다. 존재 자체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성과와 결과로만 자신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존재의 느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과나 결과,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제로는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 같은 머릿속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하고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더 깊은 지혜와 사랑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남은 진실과 지혜, 그리고 사랑만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기적을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취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부를 쌓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적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혼의 목적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영혼이 경쟁해서 성장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비교해서 등급을 매겨야 하는 존재라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깨달은 사람과 번뇌 속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우수한가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영적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성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래 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밭에 피어있는 장미와 들국화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한 꽃일까요?
이런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로서 완전하고 들국화는 들국화로서 완전합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영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은 하나의 신비로운 체험형 놀이와 같습니다. 배움의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놀이이자 연극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매우 정교한 가상현실 기계를 쓰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 가상현실 기계가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 놀라운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감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의식의 초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험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다른 맛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체험형 게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점수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갔는지 서열을 가리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이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경험들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놀이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렌즈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찍힙니다. 가까운 꽃에 초점을 맞추면 꽃은 선명하게 나오고, 배경은 흐려지고 먼 산에 초점을 맞추면 산은 뚜렷하게 나오고 앞에 꽃은 흐려집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의식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의 초점을 과거의 상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로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들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의 아픈 기억만이 현실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식의 초점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두면 어떨까요? 세상이 온통 경쟁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현실로 변합니다. 같은 상황도 나는 부족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라는 관점에서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의 초점을 지금 이 순간에 둔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평온하고 고요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바람의 느낌, 햇살의 따스함, 주변 소리들, 호흡의 리듬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비교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의식의 초점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해라 또는 남과 비교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현실에 너무 깊이 몰입하다 보면 내가 관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내가 관객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면 실제로 긴장하고 슬픈 장면에서는 진짜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이것은 영화일 뿐이야 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이야기들에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내가 그 이야기를 지켜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로 믿고 살게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기억하십니까? 영화에서 치히로는 마법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본질, 즉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규칙인 경쟁과 비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신을 잘못된 것들로 정의해 왔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감정도 아닙니다. 감정 역시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변화무쌍한 것들입니다. 나는 성취로 규정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내가 경험하는 일들일 뿐 나 자신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직업이나 돈, 사회적 지위로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외부적인 조건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황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의식 자체가 진짜 나입니다. 마치 스크린 위에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란 항상 겉모습이나 조건들을 놓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부족해라는 감각도 사라집니다.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의 비교 심리를 가장 크게 부추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들은 비교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들, 가장 성공한 모습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장면들만 골라서 올립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만 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포장된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상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비교심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작은 개구리가 소를 보고 자신도 소만큼 커지려고 배를 부풀리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허풍과 과시들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꾸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꾸미거나 과시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짜장면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각자의 의식으로, 각자의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맛에 집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경험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깨어있음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분명해집니다. 비교는 자아, 즉 두뇌 작용의 산물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두뇌가 가상의 이야기들을 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려면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바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존재의 느낌을 회복할 때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이유도 비교할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